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증여 행렬은 계속된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아까는 재산이 100억을 갖고 계신 분 사례였는데 네네. 사례 2번은 네. 재산이 이제 20억 원인 분이에요. 20억 원. 20억일 때 전부 상속하는 경우랑 10억 증여하고 10억 상속하는 경우. 네네. 이렇게 이제 한번 나눠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20억 원을 전부 상속했을 때는 예. 20억 원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배우자 공제. 예. 자, 이 사례에서 이제 상속인이 이제 배우자하고 자녀 2명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예. 그 사례입니다. 뭐 그게 일반적이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배우자 공제는 계산을 해보면은 약 한 8억 5,700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법정 상속 지분대로 받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배우자가 실제 법정 상속 지분 내에서 상속 받은 재산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제 범위가 5억에서 30억 사이로 이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제 8억 5,700이 나오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일괄 공제는 이제 5억입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어느 케이스나 이렇게 해서 이제 공제를 다 빼고 나면은 과표가 6억 4천 정도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율 구간이 5억에서 10억 구간이기 때문에 30%, 그다음에 누지 공제 빼면은 납부할 세액이 1억 2,8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케이스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10억 원을 미리 사전 증여를 하고 나머지 10억 원만 이제 상속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면요. 자, 10억 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자,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빼고 나면은 과표가 9억 5천이 나오죠. 예, 여기에서 이제 세율은 또 30% 구간이 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누지 공제 다 빼고 납부세액 구하면은 2억 1,8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10억 원 상속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계산을 하는데요. 네네. 여기에서는 이제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가 네. 이제 5억씩 적용이 됩니다. 자,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을 받았냐에 관계없이 최소로 미니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5억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한 푼도 상속을 받지 않아도 5억 원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일괄 공제는 또 똑같이 또 5억 원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억 원은 그냥 미니멈으로 우리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했을 때는 10억 원까지가 거의 상속세의 면세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 결과 상속세는 0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분은 20억 원을 전부 상속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2,800만 원 정도의 상속세를 부담을 했는데요. 네네. 자, 10억 원을 증여를 함으로써 증여세 부담액만 2억 원이 지금 넘어가는 케이스예요. 자, 이 케이스는 결국 오히려 상속 공제를 다 받고 나서 상속을 했을 때 오히려 세부담이 더 줄어드는 케이스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저희가 가이드를 드린다면은 한 20억 원 정도가 넘어가시는 분은 그래도 한번 증여를 한번 고려를 해보실 만하고요.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증여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억 원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굳이 뭐 상속세 때문에 고민을 하시거나 뭐 미리 뭐 증여를 뭐 이제 뭐 너무 이제 강박관념을 갖고 하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느낌상 조금 중간대 어중간한 금액이다 싶으신 분들은 회계사님 통해서 뭐 주변에 뭐 세무사님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것도 그렇죠. 그렇게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정확히 세금을 계산하시는 세무 전문가인 뭐 세무사나 회계사님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자산이 수십억 대, 수백억 대 있는 분들은 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회계사님 관점에서 증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증여를 실행할 때 이런 것들은 유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이제 증여를 이제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본 원칙이 어떤 거냐. 물론 뭐 어떤 재산을 뭐 누구에게 얼마만큼 증여할 것인지는 요거는 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전략을 좀 짜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다만 이제 뭐 그 전에 좀 일반적인 어떤 원칙이라도 좀 먼저 좀 말씀드린다면요. 대원칙. 그러니까 어떤 증여를 실행하든지 간에 항상 좀 가이드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6가지 정도로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10년 단위로 사전 증여를 적극 활용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10년 단위로 한다는 의미가 중요한데요. 자, 여기 10년 단위가 나온 이유는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 예. 그 사전 증여한 부분이 10년 이내면은 네네. 이 재산은 상속세 계산할 때 전부 다 다시 포함이 그렇죠. 돼서 다시 네. 재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 10년이 넘어가서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이건 상속세 재산할 때는 합산되지 않아요. 그냥 증여세 낸 걸로 과세가 종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 단위로, 그러면 10년 단위로 또 합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증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증여를 지금 시점에서 한다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5억 원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10년이 지나서 또 5억 원을 한다면은, 자, 10년 단위로 증여도 합산이 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과세를 받으려면은, 결국 증여 단위를 10년 단위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증여받는 사람을 분산해서 증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 상속세하고 증여세하고 좀 그 과세 어떤 원리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이제 공제도 좀 차이점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좀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유산세 방식이라고 해서요. 그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전체 재산으로 하니까 좀 어떤 세부담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아지는 거죠. 그 반면에 이 증여세는 유산 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유산 취득세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증여받은 사람 기준으로 해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여러 명으로 이제 쪼개지면은 분산이 되면은 각각의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각각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결집 효과가 생기지 않고 분산이 돼서 낮은 세율이 제가 조금 쉬운 말로 정리하면 상속세는 준 사람 기준으로 100억을 20억씩 5명한테 나눠줘도 100억 가지고 세금 계산하는 거고 맞습니다. 증여세는 100억을 5명한테 20억씩 5명한테 나눠주면 20억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세금이 작게 나올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증여를 한다고 하면은 자녀분들한테 좀 많이 하죠. 보통 자녀한테 이제 어차피 재산을 또 자녀한테 갈 거기 때문에 미리 자녀한테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자녀한테 많은 재산을 이미 증여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대상이 뭐 자녀 외에 이제 자녀들도 가족이 있겠죠. 결혼하면은 며느리나 손자녀나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위, 뭐 며느리, 그 다음에 이제 손자녀. 맞습니다. 이게 좀 감정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절세를 생각하면 대상자를 넓히는 게 어차피 다 못 쓰시고 가는 거 미리 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증여세 원리를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분산해서 하시는 거를 꼭 고려를 좀 해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원칙은 예상 상속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이제 증여하라는 건데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상속세율도 10%에서 50%까지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고요. 증여세율도 세율 구조는 똑같습니다. 다만 그 증여세나 상속세 과표를 구하기 위한 그 공제를 차감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상속세율이 예를 들어서 한 50%가 나오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분이 이제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증여를 만약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재산이 한 500억 정도 되는 자산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분이 이제 증여를 하실 때 뭐 증여를 또 너무 많이 하시는 것도 좀 오히려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증여를 한 50억 정도를 또 증여를 한다라고 보면은 뭐 증여세율도 50%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상속세율도 50% 내는데 증여세율도 또 50%를 낸다면 사실 그 부분은 절세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상되는 상속세율보다는 낮은 세율로, 그러니까 50% 정도의 상속세를 부담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10에서 40% 정도 세율로 증여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상속세율이 한 40% 구간대에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한 10에서 30% 구간, 이 정도 내에서 증여를 계획을 하시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원칙은 소득률이 높은 부동산이나 저평가된 주식을 증여하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이제 증여를 생각을 하실 때 어떤 재산을 증여하는가도 상당히 또 중요한 문제예요.
뭐 부동산을 증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뭐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이면은 그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상장 주식을 증여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투자하고 있는 주식 일부를 또 증여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뭐 현금을 증여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자녀가 이제 젊고 또 아직 증여를 좀 실행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일단은 첫 번째로 필요한 부분은 현금 증여가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를 하게 되면은 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 사람은 그렇죠. 그 증여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자녀가 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자녀가 좀 젊었을 때는 아직 소득이 없고, 뭐 재산도 없고 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도 상당히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느 정도는 또 현금을 뭐 시드머니 성격으로 좀 증여를 하시는 게 좀 괜찮다라는 걸 좀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이나 이제 주식 같은 재산, 이제 금융재산이 아닌 재산을 이제 증여하실 때는 그때는 이왕이면은 좀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재산을 증여하시는 게 좀 더 자녀 입장에서는 좋다라는 겁니다. 일단 부동산 중에서도 이게 뭐 임대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좀 임대 수익이 이제 증여받은 자녀한테 귀속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뭐 시골에 있는 어떤 토지다, 이런 재산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자녀 입장에서는 이 토지가 나중에 뭐 물론 그 시세가 많이 올라서 팔게 되면은 그게 실현이 되겠죠, 이익이.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자녀한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주식 가치가 이제 법인도 이제 비상주식 가치 평가라고 해서 세법상 이제 뭐 순자산이나 순손익을 평가해가지고 주식 가치를 이제 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주식 가치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액면가 뭐 5천원으로 해서 뭐 1억 원 자본금 출자해서 했다고 해서 10년이 지나도 그게 1억 원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10년 동안 계속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은 뭐 몇 억, 몇십억이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흔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식이 오르기 전에 초기에 좀 주식 가치 낮을 때 증여하는 게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 부담부 증여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담부 증여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제 증여를 하는데 그 해당 부동산이 좀 임차인이 있어서 임대보증금이 있거나 또는 뭐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차입금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상당히 좀 흔하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부동산을 자녀한테 증여하면서 그 부동산 그 자산만 증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끼어 있는 부채까지 같이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자산이라는 이제 어떤 부동산이나 적극적인 재산도 받지만 또 우리가 이제 부채 부분도 같이 이제 떠안아서 그 부채를 어떤 변제할 의무까지도 같이 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법에서는 이 부담부 증여를 어떻게 보냐면은 이걸 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증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담보대출이 한 4억 정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세법에서는 이 10억에서 그 담보대출 4억을 뺀 6억 부분은 순수한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계산하고요. 6억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 담보대출을 떠안은 대출금을 떠안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부모가 자녀한테 대가를 받고 넘긴 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도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증여를 그냥 단순 증여를 할 때는 자녀 입장에서 증여세만 이제 부담을 해요. 그 반면에 이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세금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까 순수 증여 6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그다음에 4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을 4억으로 봐서 그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취득가액을 빼고 그래서 이제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이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이제 어떤 때 활용을 하는 게 좋으냐면은 자, 이 부분도 이제 부동산 가액이 좀 커서 세율이 뭐 40%, 50% 구간까지 이제 가는 부동산들도 굉장히 흔하죠. 요새 뭐 강남에 있는 뭐 아파트 뭐 20억, 30억 이렇게 흔하게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재산을 그냥 통째로 증여하게 되면은 금방 세율이 뭐 40%, 50%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근데 이 부동산에 그런 뭐 아까 임대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을 끼워서 증여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20억짜리 부동산인데
담보대출이 만 10억 정도 10억이 있다라고 있다. 하면은 자, 20억 중에 10억은 증여세, 네. 또 다른 10억은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계산하게 돼요. 예. 자, 그렇게 되면은 10억 원에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세율을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원 이하 구간은 30%가 되죠. 그러니까 40%에서 50% 증여세 낼 게 30%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양도소득세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됩니다. 뭐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고요.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이 양도소득세율도 적당하게 우리가 증여세율 부담할 것보다 낮은 세율로 부담할 수 있을 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사례에서는 아까 40% 50% 증여세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양도소득세도 40% 이하로 나올 수 있다면은 그때는 부담부 증여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요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가 또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60%대, 70%대 세율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오히려 순수 증여를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담부 증여는 세율 구간이 이제 증여세율보다 좀 더 낮은 양도세율로 우리가 갈 수 있을 때 그때 부담부 증여를 활용을 해보실 수 있다는 걸 좀 어떤 거를 증여할지에 따라서 계산을 좀 해보고 이거를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게 나을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좀 세금 계산이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좀 받으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6번째는 증여세 신고를 꼭 하라는 겁니다. 자, 증여세 신고를 이제 안 하게 되면은 일단 아까 이제 우리 증여세 계산할 때 말씀드린 건 신고세 공제라는 것도 물론 받을 수 없고요. 이제 증여세 신고를 또 안 했다가 나중에 이제 적발이 되게 되면은 우리 원래 내야 될 증여세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가산세가 또 붙어요. 가산세도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신고 불성실 가산세랑 또 납부 지역 가산세라고 이자 성격까지 다 물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 눈덩이처럼 좀 불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과거처럼 그냥 뭐 증여세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어떻게든 넘어가겠지라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고요. 특히 요새는 또 정부에서도 특히 이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의 어떤 명의가 바뀌었을 때는 상당히 또 철저하게 또 검증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추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거 잊지 마시도록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 증여에 대해서 100% 활용 전략 한 6가지 말씀 주셨는데 제가 짧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10년 단위로 사전 증여를 활용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증여받는 사람을 분산해서 증여해라 그래야만 어떤 그 세율이 낮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다. 세 번째는 예상 상속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증여하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소득세율이 높은 부동산이나 저평가된 주식을 증여하라. 다섯 번째는 물건에 따라서는 부담부 증여를 적극적으로 고민해라. 여섯 번째, 증여세 신고는 꼭 해라. 이렇게 오늘 내용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증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